그리고 오늘 수업은 특허법률 CEO가 알아야 할 특허법률 사례로 10단기 선배님이 지문근 변리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단기 선배님들도 지문근 변리사 및 14기 원우님들 응원차 같이 이제 오셨고, 같이 저희가 각 조에 배치해가지고 좀 더 친밀감 형성시키려고 같이 앉았으니까요. 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이 해주실 저희 지문근 변리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허법인 우인의 변리사이자 텍스파 13기 총무를 맡고 있는 진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텍스파 13기를 이제 또 수료를 했고, 뭐 강의를 제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또 일회성으로 오늘 보고 또 저희가 말 사이가 아닌 앞으로 계속 이제 또 마주칠 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배 떨리는 강의는 좀 처음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일반, 그러니까 변리사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각각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P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정부 지원은 뭐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끝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프로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재산권 일반, 제가 이제 변리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각자 이제 직업이 어떤 일을 하시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변리사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이상은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한지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고, 와이프가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이제 뭐 하는 친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변리사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장모님께서 이제 가장 처음 한 말씀이 걔 돈벌이는 좀 하냐 라고 하셨다고 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변리사를 이제 병아리 감별사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병아리 감별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아리 감별사분들은 그러면 수익이 적나? 라고 좀 찾아봤는데요. 병아리 감별사분들 연봉 그래도 한 7천만 원 이상 버시는 고우 수익을 자랑하시는 이제 분들이고요. 이건 백달이고요.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좀 재산권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나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상 이제 재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동산과 부동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채권이나 유치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하고 좀 러프하게 나눈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빌딩이나 이제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 관리를 해주는 좀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동산이라고 하면은 동산은 부가 빠졌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시로서는 화폐 아니면 귀금속, 어떤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으로 동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을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로는 화폐를 저희가 돈을 이제 예금을 해두는 은행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전당포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전문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새로운 뭐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이제 뭐 법적인 의미는 뭐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 그리고 잘 아시는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변리사나 변호사분들은 이제 지식재산권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지식재산권을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산, 부동산과 지식재산권. 네, 맞습니다. 예. 예, 동산과 부동산은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는 재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재산인 반면에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중에도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 변리사나 변호사님 중에서 되게 좀 협소한 분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어요. 소수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변리사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산업재산권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안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이 뭐 통합산업재산권을 뭐 취득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통합산업재산권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이 각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각각 따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통합 뭐 산업재산권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이 권리들을 각각 출원을 해서 각각 등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특허 실용신안이 좀 하나로 묶이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저희가 어떤 뭐 발명품을 뭐 개발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이제 특허나 이제 실용신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특허보다 조금 간단한 발명들을 실용신안으로 받는다라고 뭐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심사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은 그 심사를 받지 않고 무심사로 이제 등록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용신안이 확실하게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다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지금 특허는 이제 고도한 것 그리고 실용신안은 그냥 고도한 것이 빠진 거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이걸 심사를 하게 되면은 뭐 고도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뭐 여기는 뭐 특허대비 등록이 수월하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특허가 아무래도 전속 기간이 20년으로 더 길고요. 실용신안보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되도록 좀 약간 지양을 그 실용신안 낼 바에는 그냥 특허를 내셔라 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기 보시면 뭐 삼성, 농심, LG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에다가 이런 로고를 붙여가지고 파는 그 표상 자체 이거를 이제 상표라고 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존속기간이 이제 10년인데요. 10년이 지나도 그 갱신 비용을 내면은 영원히 쭉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영원히 쭉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서 상표는 굉장히 뭐 뒤에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다만 뭐 상표를 등록을 했더라도 3년 동안 전혀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취소될 수 있어요. 네. 이 점을 좀 약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뭐 물품의 뭐 형상, 모양, 색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어떤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를 받는 겁니다. 네, 디자인 자체를 받는 거고 조금 이 특허 실용이나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뭐 아이폰을 뭐 예로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받는 거고요. 아이폰 뒷면에 보면 사과 모양에서 그 아이폰 로고 박혀 있죠. 그거는 상표로 받는 거고
그리고 아이코드 이 모양 자체 여기 뭐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 이제 테두리가 뭐 둥글게 되어 있다. 이 형태 자체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리사는 이런 이제 특허나 실용시나 상표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의 이 권리를 뭐 관리해 드리거나 아니면 등록을 시켜주는 저희는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이 대리를 해주는 비용을 대리 수수료를 받고 먹고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리사들 중에도 뭐 변호사님들도 이제 어쨌든 전문 분야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리사들도 이 전문 분야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이제 특허랑 상표 전문 변리사가 좀 나뉠 수 있고요. 상표 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과를 졸업하고 변리사 취득하신 분들이 좀 상표 변리사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공대를 졸업한 분들이 주로 특허 변리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 안에서도 분야가 조금 나뉘는데 저희 뭐 공대나 뭐 자연과학 계열 해가지고 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보통 이제 특허가 전자, 화학, 기계, 바이오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그 전공에 따라서 그 변리사의 전공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필인데 뭐 다른 거는 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화공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이름만 생명이 들어가 있지 사실은 뭐 예전 화공학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화학이나 기계에 대한 특허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자나 뭐 어떤 바이오 또는 상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사실 뭐 제가 뭐 그 분야에 이제 뭐 전문가 분들보다는 좀 지식이 얕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기보다는 그렇게 뭐 의뢰를 주시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그쪽 분야에 계신 변리사님께 그 건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죠. 처음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새로 확장을 한다라는 시점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표입니다. 이 상표를 받지 않으면은 뒤에서 설명드릴 바와 같이 뭐 추후에 뭐 저희가 상표를 등록 안 해놨어요. 안 해놓으면은 남이 이걸 등록을 해가지고 나의 상표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콜라에 코카콜라가 부착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상표는 이 코카콜라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발에 나이키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나이키 부분이 상표가 되는 거고요. 뭐 스타벅스 컵에 이 스타벅스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표에 해당을 하는데 상표는 꼭 이 상품과 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상표를 그냥 상표만 출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표는 항상 지정 상품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정 상품이나 아니면 뭐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커피 판매업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을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품이나 뭐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을 꼭 해야 되고요. 좀 특이한 상표로는 이 소리 상표라고도 있어요. 소리 상표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저희 뭐 장수 돌치인데 이거 광고하면 여기 직접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뭐 별이 5개 하잖아요. 이 별이 5개라는 이 소리 자체를 실제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SK텔레콤의 띠링띵띵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지금 이 소리 자체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톡도 저희 이제 뭐 카톡 보면은 카톡하고 카톡아쇼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소리 상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신기한 상표는 이제 냄새 상표라고 있는데요. 뭐 레이저 프린터 토너에 레몬 향이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토너가 있어요. 이 토너에 이 레몬 향 자체를 이제 상표를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뭐 자동차 윤활유인데 아몬드 향이 난다 해가지고 이 아몬드 향 자체를 상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상표나 이 냄새 상표도 아까 제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꼭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수 돌침대 해가지고 침대 판매업 이런 걸로 이제 다 이제 지정 상품이 지정이 돼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카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온라인 메신저 이런 걸로 지정이 돼가지고 다 등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상표가 출원을 했는데 이게 어떨 때 등록이 되고 어떨 때 등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표를 출원을 하고 이제 등록 심사를 할 때 이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 그리고 지정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를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표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요, 지정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후출원 상표가 등록이 안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 등록 상표에 카카오톡이 먼저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는데 지정 상품을 보시면 스마트폰, 이동 전화기용, 컴퓨터, 음영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상품류로 지정을 해가지고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이제 누가 또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는데 사실 상표로만 이 표정으로만 놓고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이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느껴지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상품으로 이제 애완동물용 목걸이 도매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이랑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톡은 둘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유명하죠. 프라다. 그래서 이제 성능 상태로 먼저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된 상태였고요. 지정 상품으로는 의류 판매 대행업, 신발류 판매 대행업 이런 것들을 지정 상품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프라닥이라는 이제 후출원이 있었는데요. 이 프라닥이라는 후출원 같은 경우에도 표장만 놓고 보면은 프라닥. 사실 이 정도는 지정 상품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면은 거절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거절 확률이 커 보이는데 이제 지정 상품이 이거랑 전혀 다른 닭고기나 치킨 너겟 이런 것들로 지정 상품을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자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지정 상품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 삼성이에요. 삼성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한데 삼성이 예를 들어 전자 쪽으로만 이제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출원을 삼성을 어디 요식업에다가 출원을 한다 하면 등록이 될까요? 등록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표는 너무나 저명하기 때문에, 삼성은 너무나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정 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프라다는 너무나 현저한 너무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사실 프라다이 등록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라다에서 좀 봐줬습니다. 봐줘가지고 이제 프라다도 같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좀 등록이 안 된 케이스를 보자면은 여기 지금 나이키 문양이 있죠. 나이키 문양이 선등록 상표로 지정 상품을 단화나 야구화로 해가지고 받아놨고요. 어떤 사람이 요 좌우만 대칭으로 바꿔가지고 지정 상품도 똑같이 단화랑 비닐화로 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도 유사하죠. 그리고 지정 상품도 거의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출원은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실 때 보통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네이밍을 하고 나서 보통 그러니까 꼭 상표가 동일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잘 알고 계신데 상품도 다르면은 상표가 동일해도 등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케이스를 보면은 펭수 너무나 이제 좀 유명했던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해졌는데 펭수 다 아시죠? 펭수 이제 EBS에서 이제 캐릭터로 이제 만든 캐릭터인데 이 펭수란 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출원했죠. 2019년인데 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펭수가
또 유행을 탔고 해서 사실 이제 펭수라는 이런 용어를 만든 거는 원 귀속권자는 이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인데요. 예, EBS가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보시면은 출원일이 EBS에서 2019년 11월 20일에 출원을 했고요. 이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이거보다 일주일 앞에 출원을 했어요. 일주일 앞에 출원을 해서 만약에 이 펭수가 이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받게 된다면은 이 후출원, 그러니까 진정 권리자인 이 EBS가 이 펭수를 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발생할 수 있었는데 뭐 EBS가 워낙 이제 좀 매스컴이다 보니까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슈화가 또 많이 이게 좀 언론에서 이슈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많이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요. 이 사람이 질타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냥 이 펭수 출원을 하고 나서 그냥 대응을 안 했어요. 예. 대응을 안 해가지고 그냥 거절을 시키고 그냥 EBS가 딱 가져가게 됐습니다. 가져가게 됐는데 뭐 사실 이거는 EBS가 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이제 어떤 방송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사실 그냥 뭐 이게 EBS가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였으면은 뭐 거의 저는 100% 뺏겼다라고 봅니다. 네. 100% 뺏겼다라고 보고 이거는 좀 약간 여담인데요. 여기 이제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리인에 이제 보통 변리사 이름이 들어가요. 변리사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대리인이 없어요. 없는데 이 여담입니다. 이게 좀 제가 변리사로서 좀 약간 쑥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이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제 동기 변리사의 가족입니다. 예, 동기 변리사의 가족이 그 동기 변리사가 펭수가 좀 뗄 것 같으니까 가족 이름으로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펭수만 한 게 아니고요, 뭐 펭하, 뭐 펭바,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막 했습니다. 막 했는데 이제 막 뭐 언론에서 이제 질타를 받고 뭐 대한변리사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하고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제재를 딱 가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여기 대리인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피해갔어요.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대한변리사회에 그냥 좀 기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잘 넘어갔었는데 뭐 이 친구를 제가 뭐 좀 이렇게 좀 까는 것 같은데 제 동기입니다. 예. 그 친구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변리사 자격 등록을 박탈당했습니다. 예. 왜 박탈을 당했냐?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전에 치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칫솔인데요. 칫솔인데 이 칫솔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치약이 나오는 그런 특허를 본인의 클라이언트인 어떤 분이 의뢰를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했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 분이 뭐 비슷한 별명인 것 같아요. 비슷한 별명을 또 의뢰를 줘가지고 출원을 했는데 이 앞에 출원에 있는 도면을 똑같이 갖다 썼어요. 예, 똑같이 갖다 써가지고 이 앞에 출원하신 분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뉴스에 제보하고 이래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바람에 그 친구는 결국 대한변리사회 철퇴를 받고 변리사 자격 박탈은 아니고요. 등록 박탈이 됐습니다. 등록 박탈이 돼서 몇 년 동안 본인이 지금 개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의 대표자를 좀 다른 사람한테 일단 넘겨야 되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 다시 뭐 돌아오긴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리사분들을 뭐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좀 이게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건 이제 덕죽입니다. 덕죽. 저희 이거는 뭐 혹시 덕죽 얘기 다 좀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예. 그 덕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이제 나온 이제 최미나라는 사장님, 이분이 이제 덕죽을 이제 그 레시피를 받고 이제 유행을 시켰는데요. 시켜가지고 덕죽을 출원하려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2020년 8월 4일날 진정관리자인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더 신촌스 덕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원을 했어요. 근데 요거보다 한 보름 전에 이제 이미정이라는 사람이 덕죽 해가지고 이제 출원을 합니다. 진영 상품도 유사해요. 예. 제3자의 상품 출원, 뭐 야채죽, 쇠고기 버섯죽. 이분도 야채죽, 쇠고기 버섯죽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앞에 출원, 이 제3자 상표 출원이 지금 거절이 됐는데요. 이 거절이 되는 과정이 또 되게 좀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특허청에서 1차로 이제 그 심사관한테 심사를 받고 거절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심판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심까지 올라갔는데 2심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여기 보시면 해당 사연이 방송된 날의 시청률이, 그러니까 덕주덕죽이 이제 방송에 나온 그 날의 시청률이 6.1%로 굉장히 높았고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가 134만 회에 이른다라고 해가지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덕죽을 독점시키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얘를 거절을 시킵니다. 근데 다만 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보면은 덕죽이 이제 조리된 음식을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명칭이다. 그리고 덕죽이 상품의 어떤 형태나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 표시 포장이기 때문에 얘는 상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최종 거절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상표가 이런 이유로 거절이 됨으로 해가지고 진정권리자의 그 최민아 그 분도 마찬가지로 덕죽 자체로는 상표를 등록을 못 받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지금 골목식당에 나와서 백종원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슈화를 시켰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이제 그거를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출원된 상표를 거절을 시킨 거지. 사실 또 이것도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는 그냥 그런 상태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등록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민아 이분이 이제 덕죽 이렇게 쓰면 다 침해에 걸리니까 상표를 아예 바꿔야겠죠. 예, 아예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게 비용이 얼마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냥 아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장표에 넣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용 수수료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 수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출원되는 그냥 특허사무소의 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할 때 대리 수수료로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부가세랑 관람료는 별도인데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료 1류, 그러니까 지정 상품 20개 기준으로 한 6만 2천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원할 때 총 비용이 대략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고 그 유사 상표가 없다거나 아니면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지정 상품이 완전 다르면은 이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심사관이 찾았을 때 어떤 유사 상표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한번 거절 이유가 한번 통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절차가 1년에서 1년 반의 심사 기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안쪽으로 다 등록이 나왔습니다. 등록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상표뿐만이 아니고 특허도 그렇고요. 다 좀 늦어졌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 좀 확연하게 좀 늦어졌고요. 그래가지고 상표를 만약에 우선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출원으로 하시면은 요즘에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원을 하시고 이제 등록이 되면은 이제 비용이 출원 수수료와 동일하게 이제 저희 비용은 동일하게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 등록시 관람료는 한 22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의 총 비용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안쪽일 것 같아요. 100만 원 안쪽이고요. 이 100만 원 안쪽이 아까워서 상표를 출원을 안 하셨다가 한참 뒤에 누군가가 저랑 비슷한 상표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버리고 이 공격을 해오면은 저희 마케팅하고 하고 다 했는데 그거 다 싹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표분들은 꼭 창업을 처음에 하시거나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꼭
예, 특허는 뭐 아니더라도 상표는 꼭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표는 꼭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표를 등록을 받아서 사업,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섬유니까 이제 뭐 섬유 쪽을 계속 뭐 판매를 하셨어요. 판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뭐 가전제품까지도 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상표를 출원하실 때 지정 상품으로 섬유만 들어가 있었겠죠. 섬유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뭐 아이템이 확장이 되면 뭐 가전제품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 똑같은 동일한 상표로 가전제품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상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혹시 있을까요? 상표권은 매년 갱신을 하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건 없나요? 아, 네. 10년 단위로 예. 갱신을 하면 됩니다. 예. 혹시 아까 예. 소상표, 뭐 냄새상표 이런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네. 한라상표 이런 거는 칼라 상표요. 칼라 상표도 있죠. 칼라 상표라기보다는 그냥 그 표장에 들어가는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예. 로고나 이런 거. 컬러로만 네네네. 그 뭐 색깔 자체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빨간색을 누가 독점을 시킨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아, 합해서도 그럼 예를 들어서 색깔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합해요. 그러면 어떤 특이한 어떤 문양 같은 게 좀 느껴질 거잖아요. 그건 이제 로고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예. 예.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창업을 이제 하시고 뭐 특히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죠. 기술을 개발하면 이쪽 기술을 개발한 어떤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특허, 실험시나 디자인권이 있는데요. 예. 기술 개발을 딱 마치고 나서 처음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특허로 가져갈지 아니면 노하우로 가져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뭐 사장님들이시고 뭐 회사의 다 책임자 분들이시니까 이거를 뭐 특허로 가져갈지 노하우로 가져갈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장단이 있는데요. 장단이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 공개됩니다. 예, 강제 공개가 되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전에 뭐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된다거나 이러면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되는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원을 하고 요즘에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공개가 돼버립니다.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공개를 뭐 안 하겠죠. 예, 공개를 뭐 자유로 하는 거는 뭐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뭐 신규성이나 뭐 진보성 같은 이제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를 받고 뭐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고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요건 필요 없이 그냥 뭐 비밀만 잘 유지가 되면은 그냥 쭉 그냥 권리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 기간도 특허는 20년이 지나면 끝나죠. 끝나는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 유지되나 영원히 이제 권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 기술이 뭔지 알게 돼가지고 얘를 실시하더라도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너무나 유명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안 하고 이 노하우로 지금 130년째 그 기술을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사실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1800년대에 이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과학 기술이 좀 이제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아서 그 성능 같은 게 이제 좀 유추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또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뭐 어떤 어디서 이제 뭐 조성물 같은 거를 출원을 했다 뭐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출원을 했다가 아니고 어디서 이제 뭐 어떤 조성물 같은 뭐 코팅제 조성물 뭐 이런 걸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좀 따라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침해를 하게 되면은 뭐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특허를 나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사례 위주로 생각하다가 뭐 사례가 사실 뭐 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좀 뭐 사례 뭐 설명 들으면 뭐 재밌을지 몰라도 사실 뭐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허를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 특허의 대상이 어떤 게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뭐 여기 지금 뭐 특허법 제2조 1호에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는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고도한 것은 그냥 뭐 지보된 거다, 예, 어려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연법칙, 그리고 기술적 사상, 그리고 창작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먼저 자연법칙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뭐 일정 불면은 뭐 편한적인 법칙이에요. 뭐 보면은 뭐 그냥 이 물레방아를 보시면 여기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뭐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거는 이제 자연법칙을 그냥 100% 이용한 기술인 겁니다. 근데 뭐 외부의 어떤 에너지의 유입 없이 그냥 뭐 한 번 힘을 주면은 계속해서 평생 뭐 무한히 이게 돌아가는 어떤 무한 동력 장치 이런 거는 사실 자연법칙을 위배한 발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가끔 저는 아니고 같이 일하는 이제 변리사님이 뭐 한 2번 정도 봤어요. 이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뭐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신데 듣다 보면은 그냥 다 이론적인 그냥 뭐 수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리 수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다 그냥 특허법에서 우리 출원해봤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기술적 사상 이 부분이 사실 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개발품을 완료를 했어요.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편하죠. 그냥 특허처럼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냥 아이디어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 이 단계가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그 당시에 특허 출원을 할 당시에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요 아이디어로 이 아이디어를 뭐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 아이디어대로 했을 때 뭐 구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특허 출원 대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없이 뭐 어떤 구체적 해결 방법이 없이 여기 보시면은 뭐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날개를 붙여가지고 나는 의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특허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왼쪽은 보시면 뭐 그냥 안막이에요. 안막 의자에 여기다가 뭐 앞에다가 이제 뭐 모니터를 깔고 여기 뭐 키보드를 깔고 해가지고 안마를 받으면서 뭐 컴퓨터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기술 수준을 봤을 때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구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이걸 안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편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정도 아이디어는 출원을 하시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날개를 어떻게 달고 뭐 여기다가 어떤 기계적인 요소를 넣어서 뭐 어떻게 분양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얘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의자에 날개 달아서 나는 의자를 만들었다. 나는 의자를 나는 뭐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는 단계라면은 이 구체적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특허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작인데요. 창작은 이제 발견이냐 창작이냐의 문제예요. 예. 보시면은 이제 뭐 번개가 치죠.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왜 치는지를 이제 뭐 봤더니 구름이 있었죠. 구름에서 번개가 치죠. 구름에 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뭐 음전하와 끼리 부딪혀가지고 뭐 번개가 이제 팍 친다 하는 거는 원래 있던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지 뭘 발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발견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이 번개가 쳤을 때 피레침을 딱 만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번개가 딱 모이더라 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새로 만든 거잖아요. 창작이라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얘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예, 뭐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느냐,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데, 다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뭐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발명을 완성을 합니다. 발명을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 특허 출원을 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오시겠죠. 오시면은 이 발명 내용을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뭐 전달을 해주시는 뭐 어떤 수단은 뭐 그냥 발명 설명서로 그냥 뭐 써가지고 그냥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주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미팅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통화를 통해서 그냥 뭐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예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만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명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 발명은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특허가 있는지 아니면 선행 기술이 있는지를 좀 이제 선행 조사라고 하는데요. 선행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발명 내용이 되게 좀 뭐 고도하고 되게 뭐 그럴듯해 보여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제 발명을 미리 해가지고 얘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선행기술 조사를 했는데 유사한 특허가 뭐 어떤 유사한 문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명세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원단을 만들었는데 뭐 원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그 원단 자체를 특허청에다가 제출하면서 심사해 주세요. 이거 특허 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는 다 이제 그 권리를 다 글로 현출하게 됩니다. 네. 글로 현출을 하게 되고요. 그 글로 현출을 한 그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네. 명세서라고 하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명세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해서 드리면은 이제 발명자분께서 이제 그 내용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뭐 아니면 틀린 내용은 없는지, 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예,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이제 출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출원을 진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발명 미팅을 하고 저희가 이 명세서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 뭐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안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출원 전까지 뭐 발명자분과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할 수가 있고요. 뭐 계속 수정을 가속을 해가지고 뭐 됐다 해서 컨펌을 해주시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등록까지의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출원을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의견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면 거의 100건 출원하면은 한 건 정도 빼고 한 99건 정도는 꼭 거절 이유가 한 번 나옵니다. 네. 꼭 거절 이유가 나오고요. 지금 출원해서 첫 번째 거절 이유가 나온 데까지 여기는 1년에서 1년 2개월이라고 제가 써왔는데 이것도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예.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입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심사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즘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가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제가 뭐 특허 언제 나와요? 이제 언제 나와요?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손을 떠나고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일을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에 따라 좀 달린 거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요즘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밖에 저희도 좀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좀 애석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뭐 가끔 심사관한테 그럼 전화해서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봐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도 한 2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심사관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 예. 오히려 안 좋은 인식을 또 심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좀 약간 열린 심사관님들은 좀 너무 늦어졌구나 해가지고 좀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일을 좀 빨리 해달라는 거니까, 예, 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심사관님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늦어졌냐라고 보면은 그 코로나가 이제 좀 발발을 하면서 심사관님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행정관님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일을 좀 약간 좀 편하게 좀 하시는 바람에 지금 좀 다 밀렸습니다. 좀. 예. 그리고 다 밀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심사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사관이 뭐 이렇게 쭉 출원 이력부터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죠. 순서대로 심사를 하다가 우선심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선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에 끼고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출원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출원을 하고 이제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고요. 나오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뭐 이 특허가 뭐 신규성이 없다라든가 뭐 진보성이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문헌을 꼭 첨부를 합니다. 심사관님들이 선행문헌을 첨부를 하고 이 선행문헌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뭐 신규성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고조율을 뭐 보내시면은 저희가 그거 내용을 보고 적당히 그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 첨부항에 있는 내용들에 뭐 어떤 내용 추가를 한다거나 좀 내용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선행문헌에 또 안 겹치도록 좀 만들어서 의견서를 하는 거 제출을 하고요. 하고 나서 보통 한 3, 4개월 뒤에 이제 뭐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거절 결정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는데 거절 결정이 나오면은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예, 재심사라고 해가지고 한 번 거절이 돼도 재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거절이 된다 하면은 그냥 거절 결정 확정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심 특허 심판으로 가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으로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품보다 훨씬 비싸죠. 네. 훨씬 비싼데 사실 이게 이 비용이 그 저희 뭐 미국이나 뭐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해외 대리인의 비용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여기 혹시 해외 출원 해보신 분 계실까요? 특허를 해외로 일본 해보셨어요? 일본 하셨을 때 저희 국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냥 뭐 어쨌든 해외로 나가면은 번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저기 그 일본 대리 비용도 어쨌든 저희보다 비싸기 때문에 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비용도 보통 출원할 때 뭐 대리 수수료가 뭐 한 150에서 200 정도고요. 이제 관람료가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 뭐 관람료도 보통 이제 뭐 기본이 뭐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10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조금 뭐 아시면 좋을 게 이제 감면이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전액 면제는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학생 뭐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을 출원인으로 해가지고 출원을 하게 되면 전액 면제됩니다. 관람료가. 그리고 20대인 뭐 청년 아니면은 만 65세 이상인 고령의 이제 노인분들은 출원을 하게 되면은 관람료가 이제 85%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인일 경우 이거는 이제 기업 이름으로 출원하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출원을 했을 때겠죠, 당연히. 예, 개인 이름으로 A라는 사람이 출원인으로 들어가고 또 발명자도 A라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또는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 관련료가 70%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30%만 감면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원을 하고 이제 중간 단계에 이제 한번 오해가 나오면 거기 대응을 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등록이 되면 이제 출원 수수료와 동일하게 이제 150에서 200을 청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출원에서 등록까지 총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400에서 500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00에서 500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좀 아까 그 해외 출원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국내를 먼저 보통 출원을 하잖아요. 국내를 출원을 하고 해외 출원을 하시려면은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네. 1년 안에 안 하시면은 이 해외 출원의 출원일이 이날로 소급되지가 않아요. 네. 소급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1년 6개월 뒤에 출원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미 저희 국내 출원이 지금 공개된 시점 이후잖아요. 이후기 때문에 뭐 올해 뭐 1월 1일에 출원을 국내 출원을 했는데 내년 6월 1일이 도래를 해가지고 공개가 된 다음에 내년 7월에 해외 출원을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해외 출원이 이제 내년 7월 달로 출원일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특화 때문에 등록을 못 받습니다. 등록을 못 받고요. 그래서 꼭 그 출원일로부터 그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이렇게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출원을 하시면 특허사무소에서 계속 메일을 드릴 거예요. 아마 어디든 메일을 드리면 해외 출원 마감일이 언제입니다 계속 드려요. 계속 드리면은 그거 해외 출원이 혹시 관심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거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그 기간 안에 꼭 해외 출원을 진행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청구항의 해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사장님들이고 이제 하신데 특허 출원을 이제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시잖아요. 의뢰를 하면 이제 변리사들이 서서 오겠죠. 서서 오면은 최소한 내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도록 얘가 썼는지 정도의 감각은 좀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특허 명세서라고 하면은 별명의 명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특허 청구 범위가 있습니다. 이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구 범위가 결국 등록이 됐을 때 등록된 청구 범위가 내 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 청구항을 좀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좀 라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청구항 1이랑 청구항 2, 3, 4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특허를 한 번이라도 출원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자, 청구항 1은 그냥 라면을 수령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2부터는 제1항에 있어서, 얘는 제2항에 있어서, 얘는 제3항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앞에 몇 항에 있어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인용하는 항이 없는 거죠. 인용하는 항이 없는 이 청구항을 독립항이라고 하고요. 이 청구항 2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인용하는 항이 있는 청구항은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청구항 1이 권리 범위가 독립항이 제일 넓어요. 얘가 권리가 제일 넓고요. 여기서 제1항에 있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1항에 있는 구성 플러스 이겁니다. 3항 같은 경우에는 제2항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얘 플러스 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구항이 좀 잘 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항 1. 라면을 수용하는 용기가 있고요. 상기 용기에 상부에 결합되는 평면의 뚜껑을 포함하는 사발면이라고 이제 청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왕뚜껑이나 도시락 둘 다 라면을 수용하는 용기가 있고요. 밑에 용기가 있고 이 용기에 상부에 결합하는 평면의 뚜껑 둘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은 이대로 등록을 받으면은 이 권리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청구항 2는 여기 1항에 용기, 평면의 뚜껑 플러스 이 뚜껑이 원형의 평면 형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청구항 2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락은 네모의 평면 형상이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고 이 왕뚜껑만 제 권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청구항 3 그러면은 여기서 이 뚜껑의 그 평면 형상에서 용기의 외측으로 일부 돌출된 개봉부를 더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왕뚜껑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개봉부가 없죠. 없으니까 얘는 저희 권리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 강호동의 화끈하고 통큰라면은 저희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뚜껑에 구멍을 뚫기 용이하도록 절개선으로 구성된 배출부를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강호동에 화끈하고 이 강호동 라면은 이 절개선이 없죠. 없으니까 저희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이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돌출부가 지금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돌출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그 배출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스파게티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특허 청구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선행기술에 지금 기존 제품이 이 네모로 된 이제 도시락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출원을 할 때 출원 시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청구항 1부터 청구항 2, 3, 4가 있는데요. 그럼 아까 청구항 1이 지금 기존 제품과 동일한 구성이잖아요. 동일한 구성이면은 사실 요거를 출원을 하게 되면은 요 기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의 거절리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출원을 이 2, 3, 4에 있는 구성을 다 1항에다가 몰아가지고 출원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예. 그럼 뭐 지금 2, 3, 4를 다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출원 시부터 그냥 그렇게 출원을 하게 되면은 뭐 등록은 조금 쉬울 수 있겠죠. 등록은 쉬울 수 있지만 뭐 권리 범위가 너무 이제 협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협소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 제품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이 기존 제품을 파악을 많이 했어요. 하면은 보통은 이 1항과 한 2항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변리사들마다 스타일의 차이긴 한데요. 뭐 정답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제품이 이게 있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출원합니다. 왜냐면은 심사관이 이건 지금 뭐 너무나 쉬운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좀 약간 어려운 어떤 뭐 화학 쪽이나 뭐 어떤 섬유 쪽에 있는 이런 기술들은 용어도 좀 다르고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찾을 때 그 선행문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적은 있더라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칭이 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출원을 해보고 심사관이 이걸 찾으면 그때 이제 이걸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대응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어떤 변리사님들은 이제 뭐 그래도 적어도 신규성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출원할 때부터 요걸 이제 올려서 출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출원 시에 출원을 하고 결국에는 뭐 심사관이 이 제품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등록 청구 범위는 이 2항까지 올라간 부분이 되겠죠. 하면은 지금 등록된 청구항입니다. 등록된 청구항이 라벤더를 수용한 용기가 있고 용기의 상부에 결합된 표면 뚜껑 그리고 이 뚜껑이 원형의 표면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왕뚜껑, 스파게티, 강호동 라면 이 세 개가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다 보호가 되는 거고 이 도시락 부분은 당연히 선행기술이 있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항은 이렇게 돼 있는데 4항은 지금 절개선으로 구성된 배출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은 누군가가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실까요? 우선 심사는 비용 네. 우선 심사는 비용 차이만 있는 거고요.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그 특허청에 이제 급행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급행료를 내고 저희가 거기에 우선 심사 신청 설명서 같은 걸 써야 돼요. 해가지고 그 설명서 쓰는 비용 해가지고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더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원할 때만. 출원하면은 심사관이 그냥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지도 알 수 있고. 네, 알 수 있어요. 심사관은 5급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보면 됩니다. 사담이지만 심사관은 이제 그 일반 심사하면 1년 6개월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다른 쪽에서 우선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다른 쪽에서 그런 우선 심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방금 질문을 하신 게 저희는 일반 출원을 했어요. 일반 출원을 하고 1년 뭐 이렇게 그리고 심사를 되게 느리게 가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똑같은 걸 출원을 하고 우선 심사를 해서 빨리 등록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면은 먼저 선출원주의가 있어요. 예. 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선출원된 이 출원 때문에 얘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아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을 시킬 수가 있고요. 1번. 그리고 얘가 동일하지 않고 그냥 뭐 유사해요. 예,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누군가 출원을 하고 우리가 출원을 하고 제3자가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면 이 사이에 출원된 제3자의 유사한 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주의로 또 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뭐 심사관님들이 뭐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서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견을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야겠죠. 예, 둘 다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발견을 했을 때 이제 확대된 선출원의 주의나 아니면은 선출원주의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무효를 걸겠죠. 예. 무효를 걸어서 그 특허를 없애면 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을 가질까 했는데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금 일찍 끝내고 맥주 한잔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원하시면 2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바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특허 침해 판단인데요. 특허 침해 판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등록을 받느냐의 관점이었으면은 이 침해 판단부터는 내가 특허를 이미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특허랑 비슷한 거를 실시를 할 때 이때 어떻게 내 권리가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때 보통 이제 많이들 뭐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저희가 특허권이 있고 꼭 그 어디 경쟁업체에서 뭐 이런 특허를 뭐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내 특허의 침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침해 판단은 저희 특허의 등록 청구 범위와 그 제3자의 실제 실시하는 제품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비교를 해야지 특허 대 특허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이 제3자가 이제 특허를 가졌다고 해도 뭐 사실상 이 특허랑 동일하게 실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동일하게 실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실시를 해서 뭔가 판매를 해서 뭔가 뭐 수익이 나고 이래야 이제 뭐 어떤 금액 산정도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이 얼마나 되는지, 뭐 우리가 얘네가 실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지 이런 게 다 산정을 하려면은 특허 대 특허로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제3자의 실제 실시하는 기술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아까 등록 청구 범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2항까지 올려가지고 요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요렇게 등록을 받으면은 보시면은 지금 도시락은 이렇게 등록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침해에 해당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청구항에 쓰여져 있는 모든 구성을 다 제3자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허 침해 판단은 청구항별로 할 수 있어요. 청구항별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구항 1만 침해고 청구항 3은 침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청구항 1, 3, 4를 다 침해할 수도 있겠죠. 다 침해를 하게 되면은 청구항마다 침해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용이 더 받을 침해를 더 많이 하면은 더 이제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청구항 1 중에서도 용기의 상부에 결합되는 평면의 뚜껑까지는 똑같은데 이 원형의 평면 현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락은 저희 등록 청구 범위에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항 3이나 4도 마찬가지죠. 예, 1항에 있어서 개봉부도 없고요, 뭐 대출부도 없고요. 예. 그러면 뭐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왕뚜껑이 있어요. 왕뚜껑이 있으면 지금 청구항 1은 자, 평면의 뚜껑이고 원형의 평면 현상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왕뚜껑은 저희 청구항 1의 침해에 해당을 해요. 1에 해당을 하지만 청구항 3이나 이제 4는 배봉부와 배출부가 없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강호동의 통근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돌출된 개봉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과 3의 침해를 구성을 하게 되고 청구항 4는 이제 그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비침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 스파게티는 마지막인 이 청구항 4에 들어가 있는 절개선으로 구성된 배출구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 3, 4를 다 침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는 제가 키프리스에서 뭐 섬유원단 처리제를 이제 등록된 케이스에 대한 청구항인데요. 이걸 보시면 뭐 지금 이게 같은 건이에요. 같은 건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청구항1을 이렇게 해서 출원을 했다가 등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보시면은 처음에 출원을 할 때 발수제, 나노물질, 증류수를 혼합해서 친환경 섬유원단 처리제를 만들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결국 등록이 된 청구항을 보시면은 발수제로 어떤 이 특정 물질을 이만큼 포함하고 그리고 나노 물질을 실리콘 옥사이드, 티탄 옥사이드 해가지고 물질 다 한정이 되어 있고 크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 그 중량 비율도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증류수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출원을 할 때 지금 청구항 1과 청구항 6을 내가 섬유원단 처리제를 개발했는데 변리사한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청구항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청구항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변리사가 더 유능한 걸까요? 당연히 1번이 유능한 겁니다. 1번이 유능한 거고 가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박사님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협소해져 있어요. 이게 협소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이거 내 발망 아닌데 이러세요. 내 발망 아닌데 이거 발수제도 뭐가 안 써 있고 나무도 뭐가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권리를 얼마나 더 넓게 가져가서 청구항을 작성을 하느냐 저희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변리사님이 청구항을 이렇게 써서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발명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잘 작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청구항이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좋은 청구항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변리사가 뭘 가져왔을 때 이 청구항에 뭐가 많이 써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출원 시부터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좋은 청구항이 아니에요. 뭐가 없을수록 좋은 청구항이고요. 나중에 변리사가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항을 쭉 써서 오잖아요. 쭉 써서 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뭐를 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거 빼도 우리 발명이 나와. 요거 빼도 우리 발명이 나와.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청구항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은 청구항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화학 쪽이니까 어떤 제조 방법이나 이런 청구항을 쓸 때 온도도 보면은 딱 85도씨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청구항이에요. 85도씨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단계 85도씨로 가야 하는 단계 이렇게 있으면은 누군가가 84도씨로만 그냥 변경해도 그냥 그 특허 피해가는 겁니다. 다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 러프하게 좀 넓게 좀 85도씨라고 하면 대충 그냥 50도에서 그냥 100도씨 이렇게 범위로 해가지고 써야지 그렇게 딱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청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권인데요.
예,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외관 자체, 이 디자인 자체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출원도 편합니다. 출원도 편한 게 뭐 그냥 디자인의 도면이나 아니면은 도면이 없다면은 사진, 제품 사진으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어요. 디자인 출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마다 좀 뭐 무심사로 들어가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쉽고요. 등록을 하게 있으면 뭐 유사한 디자인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단 샘플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 지금 원래 이 선행 디자인으로 되어 있던 원단 샘플북을 다 이렇게 피해서 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예, 보호 기간은 똑같이 특허랑 동일하게 20년이고, 그리고 좀 또 디자인의 또 약간 장점 중에 하나가 치매 입증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특허는 그 문헌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 디자인은 그냥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약간 화학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어려워요. 뭐 저희가 이제 특허를 가졌는데 아까 요 특허처럼 뭐 발수제로 뭐 이물질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뭐 비슷한 거를 막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생산을 하는 거를 내 특허의 침해다라고 입증을 하려면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을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분석을 해서 이 제품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쉬운데 이 함량, 예, 2에서 A라는 물질이 뭐 2에서 5중량분만큼 들어가 있다. 요거를 되게 입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근데 반면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쉽죠.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그냥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권리 범위가 보호 범위가 되게 좁아요. 여기 등록 디자인과 뭐 동일 유사 범위라고 하는데 이 유사도 뭐 넓게 안 봐줍니다. 넓게 안 봐주고요. 거의 동일해야 돼요. 예. 거의 동일해야 되고요. 뭐 디자인이 좀 유사하더라도 물품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뭐 등록받기 쉽고 입증의 용이성은 좋은데 보호 범위가 굉장히 작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등록까지. 네.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단계도 상가랑 비슷하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비용은 한 40만 원, 네, 대리 수수료 그리고 등록까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특허가 됐든 뭐 상표가 됐든 해가지고 이제 뭐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IP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특허를 받으면은 이 벤처기업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특허를 받으면 뭐 독점권을 준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 이외에 부수적으로 특허를 받으면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베이션 인증이 좀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기술 혁신성이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평가를 받을 때 좀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좀 이 인증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IP 평가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본화 신고에서 뭐 IP의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가치 금액 내에서 보증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은행이 이제 기본화 신고에서 받은 이 보증서랑 이제 기술 가치 평가서를 토대로 이제 대출을 진행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IP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그 은행이 이제 전문 평가 기관에 뭐 IP 가치 평가를 이 가치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기술 가치 평가는 저희가 특허를 받고 나서 뭐 간평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리사라든가 해가지고요. 그 특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뭐 그거를 이제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담보대출도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 지원할 자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해준다거나, 또는 이제 뭐 IP 투자 유치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 평가 기관에 뭐 이 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뭐 이제 이런 이런 펀드사에서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물 출자라고 해가지고
그 현금 출자 형태로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자본주의로 이제 부채율을 낮춰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 앞에 이 벤처기업 인증,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IP에 대한 현금 출자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제 기술 상장을 할 때도 뭐 기술 혁신성이나 뭐 기술 경쟁 뭐 우위도 이런 항목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어떤 좋은 특허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도 좀 그 반영 그 점수에 들어가니까요. 예, 상장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입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뭐 남한테 이전, 그러니까 양도죠. 파는 겁니다. 예, 특허권 자체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고 또는 특허권자는 저는 그대로 이제 뭐 있으면서 뭐 어떤 제3자한테 특허 뭐 실시해도 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이제 받고 실시를 하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예, 많이 있고 요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은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예.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물품 구매할 때 그 특허 청장이 추천하는 어떤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에 이제 해당이 되려면 뭐 보유한 뭐 특허의 IP로 제품 양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 우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 신청하려면은 이 그러니까 특허죠 주로. 예. 이 특허권의 보유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거나 상표를 출원하거나 제한 출원하거나 하면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요. 크게는 이제 뭐 발명진흥회에서 좀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요. 발명진흥회 여기 지금 제가 써놨어요. 네. 그래서 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지원 사업 탭으로 들어가시면요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요거 받으시려면 어차피 이 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공고를 뜰 때 해당되는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그거에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좀 지원을 받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먼저 이제 지역 IP 지원으로 뭐 IP 기반 해외 진출, 글로벌 스타 기업 뭐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면 지원 자격이 해외 수출이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원 내용은 이제 기업 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라에서 60%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60%를 지원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뭐 현금 20%, 뭐 현물 20% 있는데 여기서 보통 말하는 현물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인건비로 처리가 됩니다. 기업의 인건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요 환현금 20%만 지출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해외 출원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외 출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국내 출원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요 과제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 뭐 특허맵이라고 이제 뒤에도 계속 특허맵이 나오는데 특허맵이 뭐냐면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특허를 이제 뭐 내고 뭐 하잖아요. 하는데 그 특허를 냈을 때 뭐 이가 등록이 가능할지를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그냥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선행 뭐 특허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특허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뭐 R&D를 약간 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게 특허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이것도 지원 자격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고요. 보면은 여기 특허 맵 9천만 원 이내 해가지고 기업 분담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IP 나래 이것도 많이 하는데요. IP 나래도 뭐 결국은 이제 뭐 특허명 같은 그런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 원 정도에서 기업 분담금은 뭐 한 30% 정도, 현금 15%니까 뭐 2,500에서 15%만
부담을 하시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식 대상 바우처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은 특허, 조사 분석 이런 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가치 평가 있잖아요. 아까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야 그걸 토대로 담보 대출 받고 했던 내용. 그것도 지금 여기서 지원을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 전략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과제마다 약간 지원해주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고에 따라서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지원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공고마다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네이버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통합 지원 포털이라고 치시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 공고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빨리 끝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가지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특허가 등록이 돼야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이라는 거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거든요.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등록되고 난 다음부터 보호를 받는 거니까 한 18년 정도인 거죠. 저는 예. 실제 사례인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공장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제품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중간에 이 공장 사장님이 저보다 먼저 기술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다. 위라고 해야 우위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공동 출원인으로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동 출원이. 네네. 그러니까 특허권자를 단독으로 출원한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네, 그 업체에서 단독으로 출원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표님이랑 같이 출원이 2명이 돼야 됐던 거죠. 가운데 있다고 누구한테 권한을 주냐 그 얘기를 여쭤보니까. 내셨어요? 저도 이제 저도 나왔고 그쪽도 나왔는데 네네. 저보다 먼저 기술 특허를 이렇게 좀 빨리 내신 거죠. 전좀 늦게 나오고. 근데 어쨌든 분쟁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주시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오면은 사실상 너는 혼자 개발을 한 게 아니니 무권리적 출원이다. 나까지 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항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쟁이 없다면은 그냥 어차피 공동 특허권자로 갔어도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이랑 공동 특허권자면은 그냥 A도 그냥 자유롭게 실시를 할 수 있고 B도 그냥 자유롭게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대표님도 등록을 받은 상태이시고 그 업체도 등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 특허권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사실. 각자가 나서 참고함을 보니까 네. 그분은 저보다 훨씬 기술적인 거가 디테일하잖아요. 되게 자세하게 좀 광범위하게 알았고 네. 저는 그 공장 사장님이 주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다 보니 저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청구함이 되게 범위가 좁은 거예요. 아이디어로 내가 그 공장 사장님이 저한테 그 알려준 걸로 저는 특허를 내다 보니 아이디어는 제가 내는데 네네. 이제 그 청구한 범위가 첨부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조금 범위가 좁고 예. 그 공장 사장님 기술 특허를 좀 범위를 되게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네네네. 살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 아직 문제는 없는데 예. 지금 서로 간만 보고 있는 그렇다면 이제 그 업체랑 관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사실 그냥 그쪽에다가 무권리적 출원이다 해가지고 그 소송을 걸어요. 걸면은 그쪽에서 무권리적 출원 맞아요, 사실. 왜냐면 같이 출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쪽이 단독으로 출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걸면서 나도 특허권자로 끼워줘. 해가지고 일부 그걸 양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권의 지분을 일부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 특허를 같이 보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는 순간 이제 사이는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런 소송은 그럼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그리고 심판원이 있잖아요. 그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하는 거, 뭐 민사, 형사 이런 거는 다 변호사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건-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심판 쪽으로 가면 그 특허를 이제 무효시키는 경우거든요. 네. 네. 네, 그건 살려놔야 되니까요. 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물어볼게요. 변호사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변호사가 중요하네. 특허 신청할 때 그리고 뭐 이제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사실 변리사랑 변호사랑 지금 수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왜 싸우냐면은 변호사분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변리사가 자동 자격으로 따라옵니다. 네. 네.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회계사라든가 뭐 이제 다른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전에는 다 같이 딸려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셔가지고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만 계속 지고 있어요. 저희만 계속 지고 계속 네, 아직 그 변리사님이 자동 자격으로 따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행 특허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저희가 만약에 한 선행 특허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그 특허의 일반 그 구조를 사용해서 출시를 했어요. 네. 만약에 6개월 전에 출시를 했는데 그 선행 특허사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소송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소송을 건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소급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료가 되더라도 만료되기까지의 손해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6개월치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다 소송 안 떨어져요. 귀찮아서. 그렇죠. 뭐 6개월 정도의 뭐 손해가 뭐 그래도 엄청 크면 하셔야죠. 엄청 크면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야수하다라고 하면은 뭐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분쟁은 가급적 저는 분쟁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사실 분쟁을 하면은 저는 뭐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요. 네, 기업분들이 분쟁을 시작을 하면은 너무 피폐해지시더라고요. 네, 너무 피폐해지시고 네. 분쟁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 사시죠. 네. 그 특허 청구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청구를 했을 때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도 뭐 나노 그 원료를 넣고 발수제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특허가 되면 너무 그 단어마다 너무나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밀가루를 만든 라면인데 특허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 뭔가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너무 커서 네. 심사를 받아서 얘가 뭐 신빙성이 없다든가 징벌성이 없다든가라는 거절 이유를 받았을 거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극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청구한 6천 이것처럼 좁아진 겁니다. 네, 심사를 받으면서. 그 저기 청구 언판에서도 빠져나갈 틈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비중은 비슷하게 했는데 그람 수를 다르겠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그건 또 그렇게 큰 매력적인 특허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변리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능력이고 저희는 어떻게든 넓게 받으려고 하고 심사관은 어떻게든 이걸 좁히려고 하고 그래서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가느냐 아니면 심사관의 의도대로 저쪽이 유리하게 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 임시장 끝나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출원을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특허 출원하잖아요. 그럼 청구항이 이제 여기가 이제 쭉 있을 텐데 심사를 받으면 청구항만 심사를 받아요. 청구항만 심사를 받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가끔은 좀 이 발명의 약간 핵심적인 부분은 청구항에 그냥 안 넣을 때도 있습니다. 안 넣고 그냥 발명 설명 부분에만 그냥 기재를 해놓고 그 부분은 심사를 안 받았으니까 인용문헌을 어차피 심사관 찾아가지고 띄웠을 거 아니에요. 띄우면은 그때 이제 얘를 끌어와서 이제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하면은 심사관은 그러면은 얘는 없는 내용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선행문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냥 쓸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총광을 올린다기보다 저는 약간 설명에 있는 부분을 끌어오는 게 더 높아집니다. 일부러 약간 총광이 안 넣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네, 혹시 뭐 또 질문 없으시면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강의를 일찍 끝내주시면 명강사라고 하는데 저희 지문근 변리사님이 명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